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여러분들은 규칙을 잘 지키시나요? 왜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꼭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일이 터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은 되게 많은데 또 겁도 많아서 하지 말라는 건 웬만해선 안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시골 마을을 옮겨 다니며 사는 어떤 프리랜서가 어느 마을의 규칙을 어기면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시골 마을에 살았을 때의 이야기다. 나는 이른바 떠돌이 프리랜서, 노마드 워커라는 사람으로 영상이나 이미지 관련 일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편한 면도 있지만 자신의 노동이 그대로 수입과 직결된다.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여도 쉽게 사치를 부릴 수 없다. 만일의 상황에 굶어 죽지 않으려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저축을 항상 해두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는다. 저축이라는 건 고정 지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일부러 시골에 살았다. 시골은 물가가 도심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싸다. 월세나 식비가 무려 도시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마땅한 오락거리가 없는 시골이지만 맛있는 음식과 자연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종종 타지인에게 배타적인 마을이나 특이한 풍습이 있는 마을도 있었지만 몇 년마다 마음에 드는 시골을 골라 이주하는 이 떠돌이 생활을 나는 꽤 마음에 들어했다. 그런 내가 몇 번째인가 이주를 한 뒤 이번에는 월세가 더 싼, 이를테면 산속 깊은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참에 발견한 곳이 바로 이 마을이었다. 여기서는 일단 키사라기 마을이라고 해두겠다. 이 마을은 시코쿠 지방의 산들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당시 키사라기 마을에서는 지자체의 인구 과소화 대책 중 하나로 거의 월세가 들지 않는 조건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곧바로 현지에 이야기를 들으러 갔는데 촌장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친절해 보였고 걱정이었던 통신 신호도 문제가 없었다. 나는 바로 이주를 결정했다. 도시에 살면 상상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시골에는 시골만의 규칙이 있다. 이주 첫날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서 마을 규칙을 설명해 주었는데 쓰레기 배출 요일이나 시간 같은 얼핏 평범한 규칙도 있고 젊은 사람 한정으로 고령의 이웃집 정원 청소 당번 같은 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들도 있었다. 그래도 여러 시골을 전전해온 나에게는 조금 귀찮을 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였다. 다만 이 마을에는 하나, 귀찮다기보다는 다른 마을에서 본 적 없는 이상한 규칙이 있었다. 매주 수요일 밤 7시 이후에는 밖에서 돌아다니지 말아라. 아케빈님께서 오신다. 이 마을에서는 아케빈님이라는 존재를 모시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아케빈님의 날이라 해서 밤 7시 이후 외출을 금지한다고 했다. 솔직히 귀찮긴 했지만 이런 마을이 소중히 여기는 관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 후에는 긴장이 풀린 듯 분위기가 바뀌었고 환영회라는 이름의 술자리가 시작됐다. 술자리는 지역 특산물과 토속주 덕분에 꽤나 즐거웠다. 노인들뿐인 자리였지만 그중 딱 한 명 40대 남자가 있었다. 일단 타케시 씨라고 해두자. 그와는 이야기가 잘 통했다. 그 모임 이후로도 둘이서 자주 술을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 술집도 없는 깡 시골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집에서 마시는 시기였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마셨다. 이 마을 생활에도 익숙해져 가던 3개월째 주말, 여느 때처럼 우리 집에서 둘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취한 타케시 씨가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케빈님이라는 건 말이야, 촌장 손이었다랴?
놀란 내가 묻자 타케시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 촌장의 손녀딸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그녀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던 그녀가 너무나도 변해버리자 촌장 집안은 그녀를 집에 유폐하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했다. 시골의 명가였으니 아마 체면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손녀딸을 불쌍히 여긴 촌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 수요일 7시 이후만큼은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고 밖을 산책할 수 있도록 이런 규칙을 만들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작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방식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타케시 씨는 그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끝냈다. 이런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뭐하니 외부 사람들에게는 토속 신앙인 것처럼 밀고 나갈 생각인 모양이었다. 이런 폐쇄적인 시골에서는 일부 고지식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뒤틀린 규칙이나 전통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발안자가 권력자라면 이런 꼴이 되는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것은 없었다. 지금까지처럼 규칙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이었다. 나는 딱히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살았고 어느덧 반년이 지나려 하고 있었다. 계절은 한여름. 그날은 문제의 수요일이었다. 나는 일을 마치고 혼자 집에서 한잔하고 있다가 문득 타케시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 사소한 호기심이 생겼다. 10년 전 일이라고는 해도 촌장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손녀는 아직 20, 30대 정도일 것이고 도대체 어떤 미녀였을지 궁금해진 것이다. 마을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혼자서 배회하는 여자가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몰래 처마 밑을 나와 그늘에 몸을 숨기며 촌장 집으로 향하기로 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살짝 취한 나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했다. 규칙은 정말 지켜지고 있는 듯했다. 고요해진 마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그런데 촌장 집으로 이어지는 외길에 들어서기 직전 정면에서 누군가 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재빨리 근처 전봇대 뒤에 숨고 다가오는 사람을 살폈다. 아무래도 혼자 저택에서 걸어오는 것 같았다.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틀림없었다. 자박, 자박. 아무도 없는 공간에 이상하리만치 그 소리만 울려 퍼졌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이제 곧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겠다 싶은 순간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다. 들켰나? 등골이 서늘해진 나는 천천히 전봇대 뒤에서 머리만 내밀고 훔쳐보았다. 2, 3미터 앞 나무 아래에 이쪽을 등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마침 등을 돌리고 있었기에 나는 그녀에게 최대한 보이지 않을 위치로 몸을 옮겨 다시 관찰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다. 뒷모습이라 확실히 말할 수 없었지만 뭔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머리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컸다. 뭐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몸을 조금 내밀었지만 뒷모습과 그 머리에 쓴 것 같은 것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나저나 저런 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어깨를 조금씩 들썩일 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전봇대를 붙잡고 더 잘 보이는 위치를 찾던 바로 그때였다.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균형을 잃고 오른발을 크게 디디며 자박 하고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시야 밖에서
그녀가 돌아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반사적으로 그녀를 본 나는 경악했다. 그녀는 앉은 채 이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리는 보통 인간의 2배 정도로 컸고 이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핏줄이 떠올라 있었다. 내가 머리에 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녀의 머리 그 자체였다.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과했다. 그러자 어째서인지 그녀는 활짝 웃으며 입을 우물우물 움직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열쇠를 떨어뜨린 것 같아서요. 적당히 변명을 하려던 순간 그녀의 손에 매미 같은 것이 쥐어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발밑에도 매미의 것으로 보이는 날개와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자 그녀는 천천히 매미 잔해를 입에 넣었다. 그리고 바삭거리는 소리와 함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씹기 시작했다. 솔직히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간신히 실례했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집까지 달렸다.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은 의문투성이었다. 그녀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저 머리는 아무리 봐도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병인가? 매미를 먹고 있었나? 풀길 없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무엇보다 형언할 수 없는 불쾌한 공포가 느껴졌다. 방으로 돌아온 뒤 술도 조금씩 깨기 시작했다. 내가 뭔가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다음 날 아침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집을 나서자 집 앞에 촌장이 서 있었다. 순식간에 몸이 긴장했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인사를 했다. 그러자 촌장이 물었다. 어제 어디 갔었나? 속으로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동요를 숨기며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가? 촌장은 그렇게 말하고 떠나갔다.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언제부터? 어젯밤부터? 설마 하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누군가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은 들킨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그 이후 특별히 이상한 일도 없었고 평소와 같은 일상이 지나갔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답답한 더위에 잠에서 깼다. 휴대폰을 보니 정확히 3시 33분이었다. 그래서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쪽으로 가는데 밖에서 중얼중얼 무언가의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소리의 근원을 찾자 아무래도 현관 앞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현관문은 반투명 유리였기 때문에 나는 혹시 몰라 뒷문으로 나가 현관 쪽을 몰래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우리 집 현관 앞에 마을 사람 5-6명이 모여 두 손을 모은 채 중얼중얼 무슨 연불 같은 것을 외우고 있었다. 나는 그 기괴한 광경에 진심으로 소름이 끼쳤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좋은 일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그리고 그대로 귀중품만 챙겨서 도쿄에 있는 친구 집으로 도망치듯 찾아갔고 곧바로 이사 절차를 시작했다. 다시는 그 마을에서 잠을 자고 싶지 않았다. 이사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마을에는 내용이 전부 새고 있는 듯 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내게 전화를 걸어 과거에 내가 모임에 늦었던 일이나 집 마당이 꽤 더러워졌다는 일 같은
잔소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을 쉴 새 없이 내뱉었다. 나는 이사가 끝날 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받아넘겼다. 길었던 이사 절차도 끝나고 이제 집만 가져가면 되는 날, 나는 오랜만에 키사라기 마을의 예전 집을 찾아갔다. 내가 마을에 들어서자 그토록 친근하게 굴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무시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다시는 올 일도 없을 테니 신경 쓰지 않았다. 정리를 마치고 차에 모든 짐을 싣고 출발하려고 시동을 거는 순간 타케시 씨가 종종 걸음으로 차에 다가왔다. 그리고 활짝 웃는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너 본 거냐? 네? 갑작스러운 물음에 내가 당황해하며 대답하자 타케시 씨는 입을 해벌쭉 벌리고는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했다.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느낀 나는 그를 무시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차가 서서히 출발했음에도 그 웃음소리는 작아지긴커녕 오히려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아직도 웃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이드 미러를 본 순간 나는 경악했다. 거울 너머로 십수명의 마을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이야기다. 좀 더 페이크를 넣을까도 생각했지만 몇 년 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신상이 드러날 각오로 거의 실제 체험에 충실하게 적었다. 타케시 씨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그 후로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 마을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겼지만 시코쿠 지방이라고 듣고 짐작 가는 분이 있을까? 꼭 댓글 남겨주길 바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키비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마을 사람들은 주인공의 집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타케시 씨가 말한 미녀 성폭행 이야기가 진실이긴 했는지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타케시 씨나 마을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키비님을 보러 나가기를 바랬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 역시 알 수는 없겠지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괴상한 규칙을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